여러분, 방금 구청에서 이혼 도장 찍고 나온 전 남편이 1분도 안 돼서 다른 여자한테 프러포즈하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전 오늘 바로 그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구청 앞에서 손에 이혼 서류를 꽉 쥔 채 서 있었어요. 햇살이 어찌나 뜨거운지 종이가 금방이라도 타들어갈 것 같았죠. 방금 전까지 제 남편이었던 그 남자. 박지훈은 이혼 절차가 끝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며 입이 귀에 걸려 있더군요. 그 웃음 숨길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전 그저 지긋지긋한 저와 이혼해서 저렇게 기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걸음 떼지도 않았는데 제 스마트폰이 카톡 하고 울리는 겁니다. 같이 아는 친구가 보낸 캡처 사진이었어요. 야, 내 전 남편 이거 무슨 뜻이야? 이혼하자마자 청혼을 해.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피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박지훈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였습니다. 아주 멋지게 인테리어된 강남의 고급 아파트 사진이었죠. 거실에는 사람 키만한 붉은 장미 다발이 놓여 있었고요. 사진 위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유나야, 20억짜리 우리 집 준비됐어. 나랑 결혼해줘. 저 집 제가 알아요. 2주 전 박지훈이 회사에서 중요한 고객을 접대해야 한다며 고급 아파트를 단기 임대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죠. 이제야 알겠더군요. 고객 접대용이 아니라 그의 내연녀 이뮤나를 위한 신혼집이었던 겁니다. 그 이뮤나라는 인플루언서 저도 본 적 있어요. 지난번 박지훈 회사 연말 파티 때였죠. 등이 훤히 파인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박지훈의 팔짱을 꼭 끼고는 제게 와인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었죠. 언니는 정말 복 받으셨어요. 지훈 오빠가 언니한테 정말 잘하잖아요. 지금 생각하니 그 말 속에 숨겨진 가시들이 온몸을 찔러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지만 그 자리에서 폭발하진 않았습니다. 전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 울고불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전 김민준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요. 박지훈이 매일같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자랑하던 VVIP 블랙카드 12장, 전부 제가 결혼 전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으로 개설한 카드였죠. 결혼 후에 남편 기 좀 살려주자는 생각에 쓰라고 줬을 뿐인데 그 모든 카드의 관리 권한은 제 스마트폰 앱에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은행 앱을 열어 VVIP 카드 관리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햇빛 때문에 화면이 눈부셨지만 눈을 가늘게 뜨고 계좌 동결 버튼을 찾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카드부터 마지막 카드까지 하나하나 차례대로 눌렀습니다. 12개의 카드가 모두 정지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모든 조치를 끝내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는데 박지훈이 다가와 능글맞게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정인아, 우리 부부였던 정이 있으니 앞으로도 잘 지내자. 너무 슬퍼하지 말고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속으로는 냉소를 머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그래, 앞으로 너도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나도 도와줄게. 그는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는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난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말 끝나기 무섭게 길가에 세워둔 차로 달려가는 박지훈. 조수석에서는 이뮤나가 몸을 기울여 그에게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고 그는 아주 활짝 웃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손에 쥔 이혼 서류가
가스러질 듯 구겨졌죠. 옆을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세댁, 괜찮아? 이혼하고 나면 다들 그래. 시간이 약이야.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햇볕이 좀 뜨거워서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음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분명 이뮤나를 데리고 제가 방금 정지시킨 그 카드로 사치를 부리러 가겠죠. 카드가 긁히지 않을 때 그 여자의 표정이 어떨지, 박지훈은 또 어떻게 수습할지 정말 기대되더군요. 가방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나전 칠기함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12장 블랙카드의 개설 증명서, 원본과 제 소유의 모든 보석 감정서가 들어있었죠. 함을 열어 맨 위에 있는 카드 개설 증명서를 만져봤습니다. 개설 날짜는 우리가 결혼하기 1년 전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은행 직인도 뚜렷했어요. 햇살이 함 안의 서류들을 비추자 제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내 돈으로 내 언녀와 결혼하겠다고? 내 카드로 부자인 척 행세하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이혼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청혼을 했겠다. 그렇다면 나도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줘야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에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어떤 건지 똑똑히 맛보게 해줄게. 나전 칠개함을 다시 가방에 넣고 제 차로 향했습니다. 차문을 여는 순간 박지훈의 인스타그램이 또 업데이트됐더군요. 이번엔 이뮤나와 명품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문구는 이랬어요. 내 공주님 선물 사주는 날, 카드는 무제한으로 긁어. 저는 그 피드를 보며 피식 웃고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지훈, 진짜 쇼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그들이 들어간 명품 매장 건너편 카페였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컵에 맺힌 물방울을 보며 빨대로 천천히 적고 있었죠. 제 시선은 길 건너 통유리 창 안에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박지훈과 이뮤나, 둘은 마치 자기 집 안방을 거닐 듯 명품 매장 안을 활보하고 있었죠. 이뮤나는 반짝이는 슬립 드레스를 입고 손바닥만 한 미니백을 든 채 박지훈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녀의 눈은 진열장 안의 가방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검은색 악어 가죽 가방 앞에 멈춰서서 손으로 쓱 만져보더군요. 목소리는 아주 교태롭게 변해서 말했죠. 지훈 오빠, 이 가방 너무 예쁘다. 내 친구도 지난주에 샀는데 들기만 해도 분위기가 확 산대. 박지훈은 곧바로 가슴을 쫙 펴며 거들먹거렸습니다. 마음에 들어? 그럼 사야지. 그게 뭐라고. 우리 유나가 원하는 건 오빠가 다 사줄게. 이 카드 한도 무제한이야. 그는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 든 블랙카드를 툭툭 쳤어요. 누가 볼세라 아주 안달이 난 사람처럼. 저는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저 카드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걸, 그리고 내가 방금 꽁꽁 얼려버렸다는 걸 그는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죠. 악어 가죽 가방은커녕 물 한 병 사기도 힘들 텐데 말이에요. 곧이어 이뮤나는 박지훈을 끌고 목걸이 코너로 갔습니다. 로즈골드 체인에 자잘한 다이아몬드가 밝힌 목걸이 2개를 골랐더군요. 하나에 1,000만 원이 넘으니 2개면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대보며 박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이게 더 예뻐? 아니면 이게 더 예뻐? 박지훈은 그녀의 목에 시선을 고정한 채 느끼한 목소리로 말했죠. 둘 다 예뻐. 우리 유나는 뭘 해도 예쁘지. 둘 다 사. 그러고는 옆에 있던 비치 팔찌까지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도 내 드레스랑 잘 어울리네. 같이 포장해달라고 하자. 저는 스마트폰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800만 원짜리 악어 가죽 가방,
2. 500만 원짜리 목걸이 2개. 1. 500만 원짜리 비치 팔찌 합쳐서 4. 800만 원.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죠. 박지훈의 저 대범함.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수천억대 자산가인 줄 알겠어요. 하지만 저 돈은 전부 내 돈, 그것도 내가 이미 막아버린 한도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걸 그는 꿈에도 모르겠죠.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그들은 드디어 쇼핑을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박지훈은 이뮤나의 허리를 감싸 안고 점원에게 말했죠. 이거 전부 포장해 주시고 카드로 계산할게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은 점원은 환하게 웃으며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손님, 총 금액은 4. 800만 원입니다. 어떤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박지훈은 아주 멋지게 바지 주머니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탁 하고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거만하던지 이걸로 해주세요. 좀 서둘러 주시고요. 저희 바빠서. 점원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고 몇 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싹 가셨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카드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혹시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신 건 아닐까요? 박지훈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비밀번호 맞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점원은 다시 시도했지만 단말기는 삑 소리를 내며 거래 실패 메시지를 띄울 뿐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 몇몇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박지훈의 얼굴이 슬슬 붉어지기 시작했죠. 그는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다른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다시 해보세요. 아까 그 카드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저는 건너편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카드는 문제가 없어. 박지훈. 내 인생이 문제지. 그리고 그 문제는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걸. 12장 전부 다 문제일 테니까. 점원은 두 번째 카드를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거래 실패였습니다. 박지훈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를 연달아 꺼냈습니다. 바지 주머니, 재킷 안주머니를 다 뒤져 12장의 블랙카드를 전부 꺼내 계산대 위에 늘어놓았죠. 하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거래 실패. 주변 손님들은 쇼핑을 멈추고 완전히 그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죠. 저 사람, 아까 인스타에 20억짜리 집으로 프러포즈 한다고 올린 그 사람 아니야? 어머, 웬일이야. 카드 한 장도 안 긁히네. 혹시 사기꾼 아냐? 어린 여자애 데리고 와서 허세 부리다가 망신당하네. 이뮤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까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는 박지훈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지훈 오빠, 우리 그냥 다음에 사면 안 될까?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녀는 박지훈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방금 손에 들었던 목걸이를 계산대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뛰쳐나갔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던 미니백도 챙기지 않은 채로요. 박지훈은 도망치듯 사라지는 이뮤나의 뒷모습과 계산대 위의 블랙카드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돼지간처럼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카드 한 장을 집어들고 점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이 카드가 결제가 안 될 리가 없잖아. 지난주에도 몇 천만 원 긁었다고. 점원도 기분이 상했는지 카드 단말기를 박지훈 쪽으로 돌려 보여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님, 직접 보세요. 화면에 카드 소유주 요청으로 정지됨이라고 나옵니다. 기계나 비밀번호 문제가 아니에요. 못 믿으시겠으면 이 카드 소유주분께 직접 연락해서 계좌가 정지된 건지 확인해 보시죠. 카드 소유주 요청으로 정지됨. 박지훈은 그 문구를 보고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창밖을 휙 돌아봤고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커피를 마시는 척했습니다. 분명 제가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몇 초 후 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박지훈은 계산대 위에 블랙카드들을 허둥지둥 긁어모아 주머니에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매장을 빠져나갔고 입구에서 들어오던 다른 손님과 부딪힐 뻔했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점원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옆 동료와 무언가 속삭이더니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저는 마지막 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쭉 들이켰습니다.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박지훈, 허세 부리는 거 좋아했지? 내 카드로 내 연녀 환심 사는 거 즐거웠니? 이제 알겠어? 내 허락 없이는 넌 가방 하나 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김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단계 성공. 명품 매장에서 카드 12장 전부 정지. 망신 제대로 당하고 내 연녀는 도망갔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분명히 따지러 찾아올 겁니다. 그때는 말싸움하지 말고 증거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가 내게 준 상처, 그가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들,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몇 배로 돌려받을 겁니다. 제가 카페에서 가져온 컵을 씻어 막 물기를 닦아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쿵쿵쿵 하고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주를 쥔 채로 현관으로 다가가 렌즈를 통해 밖을 보니 역시나 박지훈이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낮에 입었던 정장은 구겨져 있었으며 소매 끝에는 어디서 묻었는지 모를 먼지까지 묻어 있었죠. 낮에 명품 매장에서 허세를 부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안으로 들이지는 않고 문에 기댄 채 물었죠.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구둣발이 제가 막 닦아놓은 바닥에 어지러운 자국을 남겼죠. 그는 거실 테이블로 직진하더니 손에 든 블랙카드들을 촤르륵 소리를 내며 던져버렸습니다. 카드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서정인,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그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나랑 이혼했으면 끝이지. 왜 내 카드를 정지시켜? 부부였던 정이 있으면 이따위로 뒤통수를 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신 뒤에야 그를 쳐다보며 말했죠. 내 카드라고? 박지훈,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저 카드 중에 내 것이 단 한 장이라도 있어?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우겼습니다. 어째서 내 카드가 아니야. 내가 3년 동안 썼어. 내 사업 거래처 사람들 모두 이 카드가 내 카드인 줄 안다고. 근데 네가 갑자기 정지시켜버리면 내가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 내 체면은 뭐가 되냐고.
체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가장 아래 칸에 넣어둔 나전 칠기함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쿵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죠.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12장 블랙카드의 개설 증명서가 있었죠. 모든 서류에는 선명한 은행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맨 위 서류 한 장을 집어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똑똑히 봐. 이 카드 개설 날짜. 우리가 결혼하기 1년 전 8월 16일이야. 개설자. 서정인. 연동된 계좌는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내 개인 자산 계좌고. 이제 말해봐. 이게 어떻게 내 카드가 되는 거지? 그는 증명서를 쳐다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더군요. 그래, 네가 결혼 전에 만든 카드라고 치자.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 카드로 얼마나 많은 사업을 성사시켰는데. 공은 없어도 노력은 있잖아. 내 카드가 아니더라도. 네가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정지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노력? 저는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카드의 상세 이용 내역이었죠. 이 카드로 이윤아한테 가방 3개, 팔찌 2개 사줬네. 합쳐서 3천만 원이 넘네. 이게 회사 일 때문에 쓴 거라고? 그리고 이건 지난달 네가 그 여자한테 청혼한 20억짜리 아파트 계약금 2억 원. 나한테는 고객 접대용으로 빌린다고 했지. 박지훈, 넌 내 돈으로 내 언녀한테 신혼집 사주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노력을 운운하는 거야?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다시 파랗게 변했습니다. 입을 몇 번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12장의 개설 증명서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카드들 내가 처음 너한테 쓰라고 줬던 건 네가 내 남편이니까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체면 세워주려고 했던 거야. 저는 증명서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언녀 먹여 살리고 우리 집도 아닌 곳에 돈 쓰라고 준 게 아니라고. 이제 우린 이혼했고 내 물건은 내가 회수하는 게 당연해. 내 카드를 내가 정지시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는 테이블 위에 가득한 증명서들을 보더니 풍선에 바람 빠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리더군요. 그럼 난 이제 어떻게? 거래처에 대금도 지불해야 하고 유나한테도. 네가 어떡하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저는 증명서들을 다시 나전 칠기함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내 연녀한테 돈 쓸 때, 20억짜리 집 계약할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내 돈으로 부자인 척 허세 부릴 때 그 돈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제 팔을 붙잡았죠. 정인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카드 한 장만, 딱 한 장만이라도 풀어줘. 거래처 대금만 해결하게 해줘. 안 그러면 나 정말 부도나. 이 위기만 넘기면 네가 썼던 돈 전부 다 갚을게. 응? 제발. 저는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팔뚝에 붉은 손자국이 남았죠. 박지훈, 꿈깨. 네가 바람 피웠을 때, 이윤아랑 인스타그램에 자랑질할 때 그때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야지. 이제 와서 매달려도 소용없어. 그는 제가 마음을 돌리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블랙카드들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증오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죠. 서정인, 너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그는 말을 마치고 현관으로 향해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복도 센서 등이 번쩍 켜졌죠. 저는 창가로 다가가 그가 비틀거리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품에 안은 나전 칠기함에 단단한 감촉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죠. 그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분명 자기 아들이라면 껌뻑 죽는 그의 어머니 최경자 여사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제가 나전 칠기함에 있던 보석 감정서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현관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처럼 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망설임이 느껴지는 소리였죠. 렌즈로 밖을 보니 역시나 전 시어머니 최경자 여사였습니다. 손에는 빨간 천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사과 몇 개가 보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드린 남색 재킷을 입고 계셨는데 너무 많이 빨아서 색이 바래 보였습니다. 머리는 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것이 단단히 준비하고 온 모양새였죠. 문을 열자 그녀는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천 가방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정인아, 이거 내가 아침 시장에서 막 따온 싱싱한 사과야. 너랑 지훈이 이혼했다는 소리 듣고 마음이 안 좋을까봐 한번 와봤다. 저는 그 가방을 받지 않고 그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집에 과일 많아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그녀는 어색하게 가방을 든 채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을 훑어보던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나전 칠기함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죠. 그녀는 손을 비비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인아, 어제 지훈이한테 들었다. 네가 카드를 전부 정지시켰다며.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지훈이가 가끔 철없이 굴긴 해도 너한테는 잘했잖니. 내 생일 때도 목걸이 사주러 데려가고 그랬잖아. 저는 그녀 앞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아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해 아니에요. 어머님, 카드. 제가 정지시킨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카드들은 전부 제 혼전 재산으로 만든 거예요. 제 카드를 제가 정지시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녀는 물컵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고 손으로 컵을 감싼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인아, 네가 현명한 아이라는 거 내가 잘 안다. 우리 지훈이 지금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거래처에 돈도 보내야 하고 네가 카드를 막아버리면 걔가 밖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니? 남자는 체면이 중요한데 네가 이렇게 해버리면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지 않겠어?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미리 준비해둔 카드 이용 내역서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박지훈 씨가 제 카드로 쓴 내역이에요. 이뮤나라는 여자한테 가방 사주는데 3천만 원, 신혼집 산다고 2억 원. 이건 거래처 접대비가 아니잖아요. 정말 회사 일 때문에 쓴 거라면 제가 왜 막았겠어요. 하지만 제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리는 데 쓰는데 제가 왜 계속 카드를 쓰게 둬야 하죠? 최경자 여사는 이용 내역서를 힐끗 보더니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가 조금 딱딱해졌죠. 그건 지훈이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지.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전며느리로서 지훈이 얼굴 봐서가 아니라 내 얼굴을 봐서라도 카드 한 장만이라도 풀어주면 안 되겠니? 회사 일만 해결하고 나면 나중에 꼭 갚을 거야. 걱정 마라. 어머님 얼굴을 봐서요. 저는 나전칠기함에서 보석대여 확인서 3장을 꺼내 그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제 얼굴을 봐서 제가 빌려드렸던 이 보석들 좀 돌려주시겠어요? 그녀는 그 확인서들을 보고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보석? 무슨 보석 말이야? 난 내 보석 같은 거 받은 적 없다.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저는 첫 번째 확인서를 가리켰습니다. 작년 3월 친척분 금혼식 가신다고 제 빚이 팔찌 빌려 가셨잖아요.
여기 최경자 여사님께 대여함. 혼인관계 유지 기간 내 반납이라고 쓰여 있고 어머님 서명도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건 작년 5월 따님 약혼식 때 빌려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것도 작년 8월 어머님 생신 때 끼고 싶다고 하셔서 빌려드린 루비 반지. 이 세 개, 비치 팔찌가 2억, 다이아 목걸이가 1억 5천, 루비 반지가 1억, 합쳐서 4억 5천만 원이에요. 전부 제 혼전 재산이고요. 이제 저희 이혼했으니 돌려주셔야죠. 그녀의 얼굴은 하얘졌다가 붉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작은 목소리로 변명하더군요. 난 그게 네가 나한테 선물로 준 건 줄 알았지. 그리고 내가 몇 번 차고 다녀서 흠집도 좀 났는데 어떻게 돌려줘. 어머님, 제가 빌려드릴 때 분명히 선물이 아니라 대여라고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셨어요. 흠집은 괜찮아요. 제가 수리하면 되니까 일단 물건부터 돌려주세요. 만약 못 돌려주시겠다면 김 변호사님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까지 가면 서로 얼굴 붉히고 좋을 거 없잖아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날 고소하겠다고? 서정인,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내가 너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도 끓여주고 그랬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챙겨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재킷도 사드리고 순금 팔찌도 해드렸잖아요.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빌려가신 건 돌려주셔야죠. 오늘 가져오셨으면 이걸로 끝내고 안 가져오셨으면 집에 가서 가져오세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박지훈 씨 카드 풀어줄 생각은 전혀 없으니 그렇게 하세요. 그녀는 제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소파에 놓아두었던 천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알았다. 집에 가서 찾아보마. 하지만 정인아, 너 이렇게 인정머리 없이 굴면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 저는 제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걸어갔고 그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죠. 문을 닫고 저는 보석 대여 확인서들을 다시 나전 칠기함에 넣었습니다. 최경자 여사가 순순히 보석을 돌려주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박지훈과 상의해서 또 다른 핑계를 대거나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게는 그녀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와 김 변호사님이 있으니까요. 어떤 수를 쓰든 저는 반드시 제 것을 되찾을 겁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아주 교태 넘치는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서정인 씨 맞죠? 저 임윤아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임윤아의 목소리는 마치 제가 그녀에게 몇 억은 빚진 사람인 양 아주 뻔뻔하고 기세등등했습니다. 서정인 씨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지훈 오빠랑 이혼까지 했으면서 왜 그 블랙 카드들을 꽉 쥐고 있어요? 그 카드들 오빠가 3년이나 썼으면 이제 당연히 오빠 거죠. 저는 막 닦아놓은 보석 감정용 루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그녀의 말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임윤아 씨,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 그 카드들은 전부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만든 거예요. 박지훈 씨와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내 카드를 내가 정지시키든 누구한테 주든 그쪽이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는 제 말에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고
이제 지훈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고 앞으로 평생 함께할 사람도 나예요. 그럼 그 카드들도 당연히 내가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쪽은 이제 쓸모도 없는데 그냥 곱게 넘겨주면 어디 덧나나? 괜히 쪼잔하게 굴지 말고 대인배인 척이라도 좀 해요. 더 이상 말 섞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쓸모가 있든 없든 그쪽이 신경 쓸 일 아니고요. 돈 쓰고 싶으면 박지훈 씨한테 벌어오라고 하세요.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루페를 함에 넣기도 전에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뮤나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와 있었죠. 연달아 3개나. 첫 번째. 서정인. 사람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 지훈 오빠가 그랬어. 지금 이 위기만 넘기면 그 카드들 다 되찾아올 거라고.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리지나 마. 두 번째. 나 지훈 오빠랑 곧 결혼할 거야. 오빠가 사준 20억짜리 아파트가 우리 신혼집이라고. 당신은 이제 지훈 오빠 인생에서 아웃이야. 다시는 엮일 생각 마. 세 번째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박지훈이 사준 목걸이를 하고 찍은 셀카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보냈더군요. 이거 지훈 오빠가 사준 거야. 앞으로 오빠 돈은 다 내 돈이야. 부러워해도 소용없어. 아줌마. 저는 그녀가 보낸 메시지들을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아까 삭제했던 청혼 스토리도 다시 올라와 있었고 새로운 영상까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찍은 영상이었죠. 영상 속에서 그녀는 박지훈의 블랙카드를 손에 들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카드는 제 마음대로 긁어도 된대요. 우리 지훈 오빠 최고. 저는 냉소하며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그녀와의 카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 미리 자동 녹음 설정을 해두었죠. 그리고 그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죠. 카드가 누구 건지, 아파트 계약금은 누가 냈는지도 모르면서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사람이 있네요. 마음대로 긁기 전에 민법 공부부터 하고 오시길. 특히 혼전 재산 귀속 부분이요. 더는 웃음거리 되지 마시고요. 저는 그녀의 계정을 태그하고 캡처한 사진들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는 보석업계 지인들과 박지훈의 사업 파트너들도 꽤 있었죠. 그들은 모두 저 카드들이 원래 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석 디자이너인 친구가 댓글을 달았죠. 저 인플루언서 뇌가 없나? 정인이 카드가 언제부터 박지훈 카드가 됐지? 작년에도 박지훈이 정인이 카드로 나한테 목걸이 사가면서 중요한 사람한테 선물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저 여자였구나. 박지훈과 거래했던 한 사업가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쩐지 박 대표가 갑자기 씀씀이가 커졌다 했더니 전부 사모님 돈이었군요. 저랑 계약할 때도 카드 마음대로 긁으라며 허세를 부렸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 우습네요. 더 재미있는 건 이뮤나의 팔로워 몇몇도 제 게시물을 봤다는 겁니다. 언니, 이거 진짜예요? 유나님 남자친구가 재벌이라고 하더니 전부 전 부인 돈이었어요? 헐, 유나님 보고 진짜 신데렐라인 줄 알고 부러워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네. 대박. 이뮤나는 댓글들을 봤는지 몇 분 만에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서정인, 너 미쳤어.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이러는 거지? 내가 지훈 오빠랑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파? 저는 그녀와 말싸움하는 대신 그 메시지까지 캡처해서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니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네요. 제 상식을 파괴하는 분이시네. 앞으로 연락하면 바로 차단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녀를 차단해버렸죠. 모든 일을 끝내고 저는 다시 보석 감정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루페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제 마음은 아주 평온했죠. 이민아는 박지훈만 믿으면 평생 호의호식할 줄 알았겠지만 그녀가 자랑하던 모든 것은 사실 제가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것들을 되찾아왔을 뿐이죠. 그때 김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인스타그램 봤습니다. 아주 잘 대처하셨어요. 하지만 박지훈이 이 일로 이성을 잃고 다른 재산을 빼돌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에 말씀하셨던 고서와 2점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다. 박지훈의 사무실에 제가 결혼 전에 수집했던 고서와 2점이 걸려 있었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품으로 시가 10억 원이 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아직 회수하지 못했는데 저는 김 변호사님께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바로 회사 쪽에 연락해서 그림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박지훈 회사 직원 중 저와 안면이 있던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 대표님, 사무실에 걸려있던 그림 2점 아직 그대로 있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사모님, 아직 모르셨어요? 대표님이 어제 그 그림들 떼서 어디론가 보냈어요. 경매장에 내놓는다고 하시던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김 변호사님 말이 맞았어요. 박지훈이 제 그림을 팔아 돈을 챙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곧바로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서정인 씨, 제가 지금 바로 경매장 측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림 소유 증명서 가지고 30분 뒤에 경매장 앞에서 만나죠. 저는 나전 칠기하면서 고서와 소유 증명서를 꺼내 가방에 챙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공인된 기관에서 받아두신 것으로 서정인 혼전 개인 소장품이라는 문구와 아버지의 서명, 기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차키를 들고 경매장으로 향하는 길에 아까 그 직원에게 박지훈이 어느 경매장과 접촉했는지 물었고 다행히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오늘 오전 10시에 가서 위탁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9시 30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경매장 앞에 도착하니 김 변호사님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명서는 가져오셨죠? 제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아직 박지훈 씨는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니 먼저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안경을 쓴 중년의 경매 담당자는 저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변호사님, 서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방금 변호사님께 들었습니다만 그 고서와 2점이 정말 서 여사님의 혼전 재산이 맞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소유 증명서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결혼 2년 전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지훈 씨는 제게 보관만 부탁받았을 뿐 제 동의 없이 판매하려는 것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담당자는 증명서를 꼼꼼히 살피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서 여사님의 개인 재산이 맞군요. 박지훈 씨가 제출한 서류에는 그냥 개인 소장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절대 그와의 위탁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신청 자체를 동결 처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내용 증명을 꺼내 담당자에게 건넸습니다. 만약 박지훈 씨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 내용 증명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쪽에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막 마쳤을 때 경매장 입구에서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림들 아주 귀한 작품이라니까요. 분명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저희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져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당신들이 왜 여기에 있어? 김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이 그림들의 합법적인 소유주는 서정인 씨입니다. 당신의 불법적인 재산 처분 시도는 이미 경매장 측에 통보되었고 당신의 위탁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이 그림들의 손을 대려 한다면 즉시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박지훈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정인,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텅도로 관구리 청도르 탕도로 강구로 그리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냥 좀 빌려주는 셈 치면 어디 덧나냐고. 나중에 돈 벌어서 몇 배로 갚아주면 되잖아. 안 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내 추억이야. 네가 돈놀이 하는데 쓸 물건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돈 받아서 이뮤나한테 가방 사주고 아파트 대출금 갚으려는 거 아냐?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 할 때 경매 담당자가 그에게 다가가 소유 증명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이 그림들은 명백히서 여사님의 혼전 재산입니다. 저희는 위탁 계약을 해드릴 수 없으니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박지훈은 증명서의 글자들을 보고는 주먹을 꽉 쥔 채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초라해 보였죠. 경매장을 나오자 김 변호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림 문제는 해결됐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60억 원 상당의 보석들. 이것도 빨리 회수해야 합니다. 제가 정인 씨의 혼전 소장품 58억 원어치와 결혼 후 박지훈 씨와 그 가족에게 증여했던 2억 원어치의 목록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혼했으니 전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0억. 저는 생각보다 큰 액수에 잠시 놀랐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정리된 목록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보석들은 모두 정인 씨의 혼전 재산이거나 혼인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증여품입니다. 이제 이혼했으니 법적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록을 보며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이 보석들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 제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곧바로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박지훈 씨, 서정인 씨의 법률 대리인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서정인 씨 소유의 60억 원 상당 보석 혼전 소장품 및 증여품 포함을 이혼에 따라 7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박지훈이 황당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60억? 김 변호사님, 장난합니까? 그거 다 서정인이 좋아서 나랑 우리 엄마한테 선물한 거라고요.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김 변호사님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잊으셨나 본데 서정인 씨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께 보석을 증여할 때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혼인관계 유지 기간 동안 사용하며 이혼 시 반환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서명과 지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서명과 지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바로 사본을 보내드리거나 제 사무실로 와서 원본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당황한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무슨 계약서? 난 기억 안 나. 우리 엄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당신의 자필 서명과 지장이 증거입니다. 7일 드립니다. 보석을 반환하든지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든지 직접 선택하십시오. 김 변호사님은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보석 목록과 나전 칠기함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음이 든든했죠. 김 변호사님과 이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한 박지훈이 어떤 발버둥을 쳐도 제 것을 빼앗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김 변호사님과의 통화가 끝나고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저희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박지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문을 열자 그는 어제보다 더 헝클어진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서정인, 그 계약서 당장 내놔봐.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한 그 증여, 계약서 말이야. 난 그런 거에 사인한 기억이 없어. 분명 네가 나중에 위조한 걸 거야. 저는 그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서재로 들어가 나전 칠기함을 가져왔습니다. 함을 열어 맨 아래에 있던 서류 뭉치를 꺼냈죠. 바로 보석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그의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 이게 내 서명이 아니라고? 내 지장이 아니라고? 그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서명 부분을 손으로 문질러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네가 나한테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해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인한 거잖아. 이건 무효야. 무효라고? 저는 함에서 녹음기 하나를 더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던 당시의 대화가 흘러나왔죠. 제 차분한 목소리, 이 계약서에는 이 보석들이 혼인 기간 동안만 당신에게 사용권이 있으며 이혼 시에는 반드시 나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똑똑히 읽어보고 서명해.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박지훈의 귀찮다는 목소리. 알았어, 알았다고 그냥 형식적인 거라며 빨리 사인하면 될 거 아냐. 녹음기에서는 만년필이 종이에 서명하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끄고 계약서를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사인했다고 치자. 하지만 내가 그 보석들을 몇 년이나 썼는데 흠집도 나고 달았을 거 아냐. 어떻게 그 가치를 그대로 물어내라는 거야. 흠집? 저는 함에서 또 다른 서류, 바로 지난주에 발급받은 보석 감정평가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공인된 감정평가서야. 내 어머니가 빌려갔던 루비 반지에 약간의 생활 흠집이 있는 것다. 외에는 모든 보석의 상태가 최상급이라고 나와 있어. 그 흠집은 수리하면 그만이고 가치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그리고 계약서에는 이혼 후 반환이라고만 되어 있지. 쓰다가 다르면 안 갚아도 된다는 조항은 없어. 네가 몇 년 썼다고 남의 물건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지. 그는 감정평가서를 뒤적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내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 엄마가 빌려간 보석 3개는 네가 우리 엄마한테 직접 준 거잖아. 나랑은 상관없으니 엄마한테 가서 직접 받아내. 이미 내 어머니는 만나고 왔어. 처음엔 받은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더니 나중엔 선물인 줄 알았다고 말을 바꾸더군. 내 어머니한테도 똑같이 7일의 시간을 줬어. 안 돌려주면 똑같이 고소할 거야.
박지훈은 소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죠. 60억.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서 너한테 갚아. 그 아파트 계약금도 내 카드로 긁은 거고 은행에서는 매달 대출금 갚으라고 독촉 전화가 오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 보석을 마치 자기 것인 양거래처에 자랑할 때 아버지가 남겨주신 비치 팔찌를 이민아에게 생일 선물로 건넸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내게 돈이 있든 없든 내 알바 아니야. 저는 모든 서류를 다시 나전 칠기함에 넣었습니다. 7일 안에 모든 보석을 반환해.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돼.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네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할 거야. 그 20억짜리 아파트 포함해서 경매로 넘겨서 보석값을 받아낼 테니 뭐가 더 나은 선택일지 잘 생각해봐.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마지막 정이라도 좀 베풀어주면 안 돼? 정? 저는 차갑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이민아랑 인스타그램에 자랑질할 때 내게 정을 베풀었니? 내 카드로 그 여자 신혼집 계약할 때 내게 정을 베풀었냐고? 아버지가 남기신 그림 팔아치우려 할 때 나한테 정을 베풀었어? 박지훈, 내가 너한테 여지를 안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네 스스로 모든 길을 막아버린 거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얼굴색만 바꾸고 있었죠. 한 10분쯤 지났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겨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7일 노력해 볼게.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문을 쾅 닫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아마 정말로 기가 죽은 모양입니다. 저는 바닥에 남은 그의 구두 자국을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박지훈이 순순히 보석을 돌려주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최경자 여사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보석을 빼돌려 현금화하려 할 겁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지훈이 다녀갔습니다. 증거를 보고는 아무 말 못했지만 순순히 보석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석을 빼돌리지 못하게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이미 사람을 붙여두었습니다. 만약 그가 보석을 팔려고 시도하면 거래처에서 즉시 우리에게 연락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연락해 두었으니 그 아파트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통보가 올 겁니다. 저는 서재로 돌아가 나전 칠기함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잠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박지훈이 어떤 수를 쓰든 저에게는 증거와 김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제 보석은 단 하나도 그에게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박지훈이 경매장에서 망신을 당한 후 며칠은 조용히 지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자멸의 길을 택하더군요. 오후 3시쯤 제가 작업실에서 보석 감정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지훈 회사에 다니던 그 직원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영상과 함께였죠. 사모님, 대표님이 이상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림을 옮기고 있어요. 친구한테 잠시 맡기는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상해요. 영상 속에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3명이 제 고서와 2점을 흰색 봉고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그들을 지휘하고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절대 먼저 행동하지 마시고
저를 기다리세요. 저는 가방에 소유 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챙겨 넣고 박지훈의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셨던 그 그림들, 절대 불법적인 경로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니 김 변호사님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저 봉고차를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저를 보고 당황하며 막아섰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지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추산도가 낡은 종이통에 아무렇게나 말려 들어가 있었고 다른 남자는 벽에 걸린 송악도를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옆에서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두툼한 봉투를 쥐고 있었죠. 멈춰. 제 외침에 모두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박지훈은 저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정인,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긴 내 회사고. 이건 내 물건이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내 물건? 저는 가방에서 소유 증명서를 꺼내 그 남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똑똑히 보세요. 이 그림들의 합법적인 소유주는 저 서정인입니다. 이 증명서가 그 증거고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제 재산을 훔치려 하고 있는 겁니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증명서를 받아 들고는 박지훈을 쳐다봤습니다. 박 사장님, 이거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의 물건인 줄 알았으면 저희는 손도 안 댔습니다. 박지훈은 그에게 매달리며 속삭였습니다. 저거 다 가짜예요. 제가 돈 2배, 아니 3배로 드릴 테니 제발 그림만 옮겨주세요. 그때 사무실 문을 열고 김 변호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든 내용 증명을 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그림들을 불법적으로 처분하는 데 가담할 경우 여러분도 공범으로 고소될 것이며 최소 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죠. 남자는 내용 증명을 훑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증명서를 제게 돌려주고는 박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 일은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시죠. 그는 동료들에게 손짓했고 그들은 계약금도 받지 않은 채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지훈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정인, 이 그림들 내가 3년이나 내 사무실에 걸어뒀어. 이제 내 거라고. 네가 뭔데 팔지 못하게 막는 거야. 김 변호사님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폭력까지 행사할 생각입니까? 지금 당신은 이미 횡령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폭행죄까지 추가하고 싶지 않다면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회사는 망해가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갚으라고 매일같이 전화가 온다고. 이 그림이라도 팔지 않으면 난 끝이야. 제발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살려달라고? 저는 그림 액자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버지 그림을 네 회사 장식품으로 쓰면서 거래처 사람들한테 네 집안 가보라고 거짓말할 때 내 생각은 해봤어? 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건 전부 네가 자초한 일이야. 저는 김 변호사님께 그림을 제 차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다 끝났어. 덜하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차에 그림을 싣고 저는 박지훈의 회사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에는 실내 경영, 동반 성장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정말이지 역겨운 위선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박지훈.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군요. 아마 곧 있을 약혼식을 이용해서 투자자를 끌어모으려 할 겁니다. 그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의 약혼식 날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함께 전달하죠. 작업실에서 막 되찾아온 비치 팔찌를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전 시어머니가 엉망인 행색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부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인아, 제발 카드 한 장만 풀어다오. 우리 지훈이 회사 직원들은 월급 달라고 아우성이고 은행에서는 아파트 대출금만 갚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한단다.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작업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박지훈이 SNS에 올렸던 자랑글들, 이뮤나에게 명품을 사주던 영수증, 그리고 그녀 자신이 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친척들 앞에서 뽐내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동정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세요. 제 돈으로 이렇게 사치를 부릴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어요? 그녀는 사진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그 보석들, 지훈이가 이미 다 팔아치웠다. 다이아 목걸이는 전당포에 맡기고 비치 팔찌는 그 못된 년한테 줘버렸다고.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어머님과 박지훈 씨가 해결할 문제예요. 제게는 보석을 돌려주시거나 법의 심판을 받거나 둘 중 하나뿐입니다. 카드 절대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눈물을 훔치며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저는 어떤 연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저질렀던 일을 생각하면 이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훈이 다음 주 토요일 5성급 호텔에서 약혼식을 연다고 합니다. 아마 마지막 발악인 것 같군요. 그날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내도록 하죠. 약혼식 날 저는 샴페인색 드레스 위에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검은색 토트백을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과 함께 호텔 입구에 서자 두 사람의 얼굴이 담긴 거대한 포스터가 저희를 맞이했죠. 우리는 초대장 없이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고 당당히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은 화려함 그 자체였죠. 그 자체 박지훈은 빌린 것이 분명해 보이는 흰색 턱시도를 입고 이뮤나의 허리를 감싼 채 단상 위에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유나의 약혼을 축하해 주러 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유나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줄 것입니다. 제 카드는 언제나 그녀를 위해 열려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실소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죠. 잠시만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약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USB를 연결했습니다. 점더텅 판공복 푸오를 탕고 스크린에는 박지훈이 명품 매장 앞에서 내 공주님 선물 사주는 날, 카드는 무제한으로 긁어라고 외치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그 12장 블랙카드에 실제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들, 60억 원 상당의 보석 증여 계약서, 그리고 20억 원 아파트의 계약금이 제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차례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거 다 저 여자 돈이었어. 사기꾼 아니야. 어쩐지 갑자기 부자가 됐다 했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민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박지훈의 팔을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녀는 그대로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연회장을 뛰쳐나갔습니다. 하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폭소를 터뜨렸죠. 이성을 잃은 박지훈이 제게 달려들었지만 김 변호사님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박지훈 씨, 횡령, 사기, 재산은닉. 당신에게 적용될 죄목은 아주 많습니다. 이제 곧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게 될 겁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이혼하던 날 그가 부부의 정이라며 건넸던 백지수표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던 부부의 정이야. 내 돈으로 내 연녀를 먹여 살리고 내 보석으로 허세를 부리고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 것. 이건 전부 내가 자초한 일이야. 저와 김 변호사님은 엉망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아들의 약혼식을 축하해주러 오던 최경자 여사와 마주쳤죠. 그녀가 상황을 묻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신부가 도망가고 하객들도 다 떠났지만요.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 잠시 후 호텔 안에서는 그녀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후 박지훈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는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0억 원짜리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지만 대출금과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갚고 나니 남는 돈은 거의 없었죠. 최경자 여사는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는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이민아는 사기꾼의 내연녀라는 꼬리표가 붙어 인플루언서 생명이 끝났고 결국 다른 도시로 도망치듯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보석 중 일부를 여성 자립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고 제 작업실에서는 저처럼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재산 보호 법률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찾아와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익히고 있죠. 오늘도 작업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진열장에 놓인 보석들이 그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죠. 그런 보석들이 그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죠. 저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나전 칠기함을 어루만지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버팀목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것을 당당히 지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지고 가장 단단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요.